나치 기술자들이 탱크를 폭파시키기 위해 폭발견을 훈련시킵니다. 7,350톤의 철도포가 자동차만큼 무거운 포탄을 발사합니다. 박쥐들이 종기와 나무로 된 일본 도시에 소위탄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이한 무기가 제작자들조차 위험하다고 여겼을까요? 전쟁이 모든 것을 소모할 때 군대는 단지 병사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은 괴상한 아이디어, 긴급한 행동, 그리고 작동할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하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모든 전장이 시험장이 되었다. 똑똑한 사고는 더 이상 단순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 문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등장했다. 적을 이기고 방역하거나 먼저 파괴하려는 압박은 발명가들로 하여금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일하게 만들었다. 전투는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엔지니어들은 살아있는 날개로 나는 폭탄을 설계했다. 그들은 전체 기차가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대포를 만들었다. 그들은 탱크를 폭파시키기 위해 개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제작자들조차 작동할지 의문스러운 이상한 무기를 만들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어떤 것도 미친 짓으로 보이지 않았다. 영리함이 위험해졌다. 과학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똑똑한 사고가 절박한 행동으로 대체될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모든 규칙이 사라질 때 어떤 종류 전쟁이 시작될까? 전투가 끝난 후 그러한 괴상한 아이디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생존했을까? 이것이 바로 총체적 전쟁이었다. 통제되지 않는 발명의 출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과학과 파괴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세계는 기술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이기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는 엔지니어, 과학자, 군사 설계자들을 무기 제작의 정상적인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나 전략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는 최고의 기술을 위한 무자비한 경쟁이었다. 각 측은 승리를 향한 균형을 기울일 완벽한 무기를 찾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 군사 발명의 전체 개념은 이기야가 6년 동안 완전히 변화했다. 평시에는 수십 년이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수개월 또는 수주 안에 준비되어야 했다. 계속되는 전투의 압박은 전투장을 적의 포화에 직면한 거의 테스트 실험실로 바꾸었다. 이 극단적인 급박함은 군사적 사고뿐 아니라 물리학과 공학의 기본 법칙조차 도전하는 발전을 만들어냈다. 독일이 이 비범함을 향한 경쟁에서 앞장섰다. 나치 정부는 독보적인 군사과학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들은 피내문대와 같은 비밀 장소에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모았다.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의 유도 미사일이 태어났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군수성 아래 특수 부서들이 등장했다. 이 그룹은 일반 부서에서는 다루기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다루었다. 전쟁이 그들에 대해 불리하게 돌아가자 독일의 극단적인 기술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기적의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들의 선전에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나치의 기적의 무기에 대한 믿음은 단지 선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량 생산보다 파괴적인 혁신을 우선시한 군사 정책이었다. 미국이 수천 대의 B-24 폭격기를 만들고 소련이 엄청난 수의 T-34 탱크를 생산하는 동안 독일은 혁신적인 프로토타입 12종을 만들어내는데 베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친 실제 혁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또한 실용성이 터무니없이 낮은 장치들도 생산해냈다. 대서양 반대편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은 극단적인 실험의 자체 버전으로 응답했다. 윈스턴 처칠은 특수작전 집단의 창설을 승인했다. 이 조직은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과 급진적인 기술 혁신을 결합했다. SOE 실험실은 폭발성 연필에서부터 일반 물체로 위장한 파괴 장치까지 모든 것을 개발했다. 동시에 잡다한 무기 개발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영 탱크에서부터 거대한 바퀴로 구동되는 로켓까지. 미국은 전략 서비스 사무소를 설립했고 이는 이후 CIA로 발전했다. 이 그룹은 주요 대학의 과학자들을 기밀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의 실험실은 단순히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정신제어 화학물질부터 동물을 전투 임무에 사용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탐구했다. 미국의 산업력은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조차 자금 지원원을 받고 개발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담보로 테스트 단계에 도달했다. 역사상 가장 큰 침공에 직면한 소련은 실용적이지만 동일하게 급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소련의 사고는 전선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저렴한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붉은 군대는 생물학적 자원, 기본 원격 조종 장치, 모든 이전의 군사규칙을 깨는 전술을 실험했다. 지리적으로 단절되고 자원이 제한된 일본은 사무라이 전통과 극단적인 기술 혁신을 결합한 군사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총체적 희생 교리는 자살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기로 현실이 되었다. 유인, 로켓 비행기에서부터 작은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절박한 막바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들은 계획되고 테스트되며 실제로 사용된 개발이었다. 이들은 심리적 영향과 파괴적 효율성을 운영자 생존보다 우선시한 군사적 사고방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급진적 군사 실험의 추진력은 일반적인 범주에 도전하는 무기를 생산해냈다. 비행기 공학과 동물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새로운 장치들이 등장했다. 다른 것들은 나무 구조와 로켓 동력을 혼합했다. 차량은 이동성, 장갑, 화력과 같은 기본 개념을 재정의했다. 이들 창작물 중 많은 것은 특정 상황에서 잘 작동했다. 다른 것들은 극적으로 실패했다. 모두는 혁신과 절박함의 경계가 보이지 않게 된 시대에 실질적인 증거로 남아있다. 시간은 이 진화의 핵심 요소였다. 평화 시기에 새 군사기술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하던 것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은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사용의 완전한 사이클을 보통 2년이 넘지 않는 시간으로 압축했다. 이 속도 증가는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진정한 진전을 생성했다. 그러나 현실 전쟁에 실용적이지 않은 엄청난 수의 프로젝트도 만들어냈다. 크룸클라우프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무기였다. 어떻게 총알에 맞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서 쏘는가? 스탈링그라드의 잔혹한 거리 전투는 치명적인 교훈을 주었다. 모퉁이를 도는 첫 번째 군인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이 가혹한 현실은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총알이 날아가는 기본 법칙을 무시하는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사수가 적의 포화를 피할 수 있도록 각도로 발사할 수 있는 총을 원했다. 이 아이디어는 동부전선에서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집집이 전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병사는 좁은 복도나 폭파된 건물에서 모퉁이를 돌 때 사망했다. 독일 군대의 통계는 폭격 부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과 싸우기 위해 군사 지도자들은 도시 전투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급박한 개발을 승인했다. 해결책은
휴대하기 쉽고 제작이 저렴하며 기존의 무기와 함께 작동해야 했다. 크룸클라우프는 슈트름게베어 44돌격 소총을 수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적의 총알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장애물 주위로 발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크룹 회사는 이 개념을 실현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30도, 45도, 60도, 그리고 최대 90도 곡선을 가진 버전을 설계했다. 각 버전은 다른 용도를 위해 의도되었다. 더 가파른 각도 버전은 특히 직사각형 조준이 불가능한 맹점에서 장갑 차량을 위해 의도되었다. 30도 버전만이 상당한 수량으로 생산되었다. 이는 강도 발사 정확성 그리고 총열의 수명을 최적의 균형으로 제공했다. 크룸클라우프는 단순히 휘어진 관이 아니었다. 설계에는 사수가 머리를 내밀지 않고 조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탐광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각은 각도로 장착된 거울 세트를 사용했으며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었다. 탄도학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강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변경은 총열 구조와 총알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했다. 실험실 테스트는 총알이 점진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닛당 250발 이상 쏘면 더 심하게 손상되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다. 그중 하나는 총열 내부에서 총알이 분리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총알은 총열 내부에서 강제로 회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분리되었다. 이는 산탄총과 유사한 혼란스러운 발사 패턴을 생성했다. 이는 침투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사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 총알의 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한 강제 곡선과 관련된 물리적 법칙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군대 훈련에는 보고 및 조준 방법을 재학습해야 했다. 탐광기는 공간적 방향성을 바꾸고 깊이 인식을 변경했다. 사용자 매뉴얼에는 조준을 재조정하고 커브가 발사된 총알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 운동이 포함되었다. 선정된 부대는 이동 목표물 및 인공 모퉁이로 보호되는 목표물과 함께 연습했다. 크룸클라우프는 가장 비범한 아이디어조차도 일부 실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물리학에는 단독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증명했다. 미국의 공중방어가 일반적인 일본 항공기로 침투가 불가능해지자 요코스카 해군 조선소는 전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혀 바꾸는 반응을 제시했다. 그들은 어떤 요격기도 극복하도록 설계된 유인 비행폭탄을 디자인했다. 이것이 바로 MXY-7 오카로. 그 창조는 무기사고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오카 뒤에 있는 논리는 직접적이고 무자비하게 실용적이었다. 미국 전투기들은 일본 폭격기가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전에 체계적으로 격추되고 있었다. 일반 폭탄은 전투함과 항공모함에 강화된 장갑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타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기와 조종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것이었다. 오카의 설계는 불필요한 요소를 완전히 배제했다. 착륙 장치 없음, 복귀 비행기를 위한 계기 없음, 백업 항법 시스템 없음,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봉사했다. 해상 목표물에 최대 속도로 엄청난 폭발 장치를 실어 나르는 것. 몸체는 알루미늄과 합판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경량성과 자재의 가용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구성은 구조적 강도를 완전히 타협하지 않고 무게를 줄였다. 중앙 폭발물은 몸체의 앞부분에 1200kg의 고폭탄으로 담겨 있었다. 이는 목표물에 침투한 후 폭파되도록 설계되었다. 그 터미널 속도에서 심지어 강화된 장갑을 가진 전투함도 직접 타격에 쉽게 노출되었다. 전력은 가야바 고교에 의해 개발된 사형,
고체 연료 로켓 3개에서 나왔다. 각 로켓은 10초 동안 연소했다. 이들은 총 800kg의 추력을 제공하여 오카를 초기 활주 속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580마일 이상으로 가속시켰다. 이 극심한 가속은 충돌 전 중요한 몇 초 동안 미국의 호위 전투기가 요격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디자인에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오카는 미츠비시 G4M2 베티 폭격기에 의해 발사 지점으로 운반되어야 했다. 이 비행기는 무기를 방출하기 전에 해상 목표물에서 20마일 이내로 접근해야 했다. 그 단계에서 오카는 최적의 작전 구도로 활강하여 내려갔다. 그 순간 로켓이 발사되었다. 이 모계 폭격기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은 시스템의 기본 약점이 되었다. 일본의 대형 폭격기들은 크고 느려서 미국 전투기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되었다. 많은 비행기는 발사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격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시스템을 타협했다. 단 하나의 폭격기를 잃는 것은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카와 조종사의 파괴를 의미했다. 미츠비시 제로 전투기의 공중 호위에도 불구하고 서부 태평양에서 연합군의 공중 우세는 배치 주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 오카 조종원을 훈련하는 것은 특정하고 빠르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훈련은 활강 제어, 고속에서의 공간적 방향성, 중간 고도에서의 해상 목표 식별에 집중되었다. 무동력 활공기가 초기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 오카 제어 장치는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어 마지막 몇 초 동안 고도를 조정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축소되었다. 탈출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강이 개시되면 조종사는 무기의 일부가 되었다. 운용 배포는 1945년 4월 오키나와 전투에서 시작되었다. 형성은 각각 오카를 싣고 있는 폭격기들로 물결을 이루었다. 일본은 총 850대 이상을 생산했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74대만 발사되었다. 대부분은 활성거리 전에 파괴되었다. 몇 경우에서 적은 접근 방식을 감지하고 충돌 각도를 벗어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타격은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USS 만너트 L 에블은 직접적인 오카 충돌 후 침몰되어 시스템의 첫 번째 확인된 희생자가 되었다. 다른 배들은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다. 폭발물은 갑판을 관통하고 내부 구호에게 대규모 화재를 일으켰다. 미국 해군의 기술 해상 보고서는 오카의 충격 속도가 단거리 공중 방어 시스템의 정상 반응 시간을 초과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특히 저지하기 어려움을 생성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한에도 불구하고 모델 22G와 같이 개선된 버전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로켓 대신 티수 질웬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작전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이 재설계는 몸체 구조의 수정을 필요로 하여 연료 용량을 증대시키고 주요 부분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 이전에 널리 시행되지는 않았다. 슈베르 구스타프는 단순히 대형 대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력, 고급 금속 공학 및 작전 물류 개념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군사 논리의 극단적인 상징이었다. 총 중량 1300 50톤, 가정용 자동차보다 무거운 포탄, 길이 154피트에 달하는 이 철도포는 현대 전쟁 역사에서 중포의 정점에 해당했다. 1934년 독일 최고 사령부는 크룹 회사에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설계를 요청했다. 그들은 23피트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요새를 파괴하거나 3피트 두께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원했다. 적의 포화에 노출되지 않고 말이다. 이 요청은 마지노선의 프랑스 방어에 대한 연구의 기반에 있었다. 비록 이 무기는
그들과의 전투에 사용될 시간에 완공되지 않았지만 소위 구스타프는 이동식 포병 개념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결과를 냈다. 이 포는 31인치 구경으로 길이 10피트의 포신을 가졌다. 그 구조는 막대한 질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복수의 철도 레일이 필요했다. 5축의 특수바퀴가 5축 휠에 장착되어 2개의 관절형 셰시에서 하중을 지탱하였다. 이 복잡한 구조는 반동을 처리하고 발사 중의 균형을 유지하며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다. 구스타프의 탄약은 크기만큼이나 비범했다. 2가지 주요 유형의 포탄이 설계되었다. 하나는 1180파운드의 폭발성 포탄으로 최대 사거리가 29마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15조몬준 50파운드의 장갑 관통 포탄으로 24마일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각 포탄은 특별한 크레인으로 장전되어야 하며 훈련된 작업자가 수동으로 삽입하는 별도의 추진포탄이 필요했다. 장전 작업만 해도 최대 45분이 걸렸다. 구스타프를 만드는 것은 전례 없는 금속공학적인 도전이었다. 그룹은 발사 시 내부 압력을 견디기 위해 점진적인 열 처리를 통해 특별 강철을 개발했다. 주포신 성형 과정은 몇 개월이 걸렸고 조립에는 맞춤형 산업시설이 필요했다. 이 포는 처음 1942년 루겐발드에서 시험되었다. 여기서 제어 세트가 명확한 무기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용적인 문제는 즉각적으로 드러났다. 속사 능력은 극히 느린 30에서 45분마다 한 발의 발사로 이어졌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총신이 마모되었기 때문에 50발마다 총신을 교체해야 했다. 여기에 추가로 연합군의 항공작전으로 인한 시스템의 취약성도 더해졌다. 자산 공격이 성공하면 몇 분 내에 전체 작전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유닛인 도라는 스탈링그라드 근처에 배치되었지만 사용되기 전에 철수되었다. 도라의 운용 발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스타프는 기술적으로 완벽했다. 정확하고 강력하며 구조적으로 견고했다. 그러나 이 디자인은 1942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적이고 계획된 전쟁 유형에 부응해야 했다. 현대 전쟁은 기동성, 적응성 및 신속한 배치를 요구했다. 구스타프는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고 이동 중 발사할 수 없었으며 물류 준비가 수주 이상 소요되었다. 전통적인 전쟁에 대한 과거의 해결책이었다. 1941년 독일의 판처가 소련 광야를 효과적인 반대 없이 침공할 때 붉은 군대는 현대 장갑차인 판저 아이브, 타이거 아이 또는 스투그, IAI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 구조적 부족은 비전통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는 폭발적인 개를 워킹 전차 유닛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갈등 몇 년 전에 시작된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였다. 1935년 군사계 훈련 서비스는 공격적 군사작전에 개를 사용할 실험을 시작했다. 소련의 군사적 사고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적과의 기계화된 충돌을 예상했다. 특히 소련 세력이 적보다 수적이나 화력이 열세일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중심 방법은 보상 기반 훈련에 기초했다. 개들은 주로 독일 셰퍼드와 대형 혼합 품종으로 훈련되었고 장갑차와 음식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 몇 주 동안 이 동물들은 정지한 소련 탱크 아래에서만 먹이를 공급받았다. 엔진 소리와 느린 움직임이 도입되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어졌다. 이론적 기본에 따라 이는 자동 반응을 생성했다.
탱크에 소리나 모습이 보이면 개는 본능적으로 그것 아래로 가서 음식을 찾았다. 표준 폭발물의 용량은 20I에서 26파운드 TNT가 강화된 캠퍼스 하네스에 장착되어 있었다. 이 하네스는 무게를 균형 있게 분산하고 완전한 이동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직 레버가 동물의 등 위로 나오며 개가 차량의 차체 아래에 들어갈 때 접촉에 의해 점화 장치를 활성화했다. 이 시스템은 원래 버전에서 타이머나 원격 조종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폭발은 직접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생했다. 각 전투 유닛과 폭발성 개들은 23마리의 개로 구성된 특수 분대처럼 작동했다. 그들은 각각 90마리씩 나눠 놓였으며 각자 훈련을 받았다. 이 병사들은 개를 다루는 신호와 전술 배치, 오류 발생 시 대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았다. 전장은 GAAGAAA 트럭으로 운반되었으며 개들은 독일 전선에서 짧은 거리에 하차된 후 시각적 또는 음향 신호에 따라 풀려났다. 중요한 첫 번째 배치 발생은 1941년 가을 스탈링그라드 전투 전 방어작전에서 이루어졌다. 6.22군의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던 세 대의 독일 차량의 파괴가 나타났다. 그러나 즉각적인 주요 문제들이 발생했다. 소련의 탱크에 훈련된 많은 개들은 눈에 보이거나 들어온 적과 아군 장갑차를 잘 구별할 수 없었다. 여러 번 동물들은 소련의 참호로 돌아오고 나서 아군의 파장을 일으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 코카서스 전투 당시 트란스코카시아 전선의 한 부대는 총체적인 실망을 경험했다. 강렬한 포격 아래에서 개들은 혼란을 겪고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제어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켰다. 사상자는 소련 인사와 그들의 동물들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중 하나인 실제 전투 상황에서 동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독일 고위 사령부는 반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전투 지역에서 발견된 개는 즉각적으로 사격할 것을 명령받았다. 개를 사냥하는 경비원들이 조직되었고 동물이 이동하는 지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전술 특권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농촌 지역에서 민간인과 훈련된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감소했다.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수정이 이루어졌다. 하네스의 업데이트된 버전에는 개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자동으로 충전을 해제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변형은 유선이나 라디오 주파수를 통한 원격 폭발을 포함했다. 비록 이러한 기술마저도 전투의 간섭과 장치의 취약성에 의해 제한되었다. 표적 식별을 개선하기 위해 개들은 포획된 독일 차량으로 훈련되어 소련 부대와 혼동되는 것을 피했다. 문서화된 폭발개들의 최대 배치는 근처의컷 43년 쿠르스크 전투 동안 발생하였으며 300마리 이상의 개가 독일의 장갑차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사용되었다. 결과는 엇갈린 긍정적인 것이었다. 소련 숫자에 따르면 16개의 탱크가 손상되거나 파괴된 반면 수많은 동물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발사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폭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장에 존재하는 폭발개들의 존재는 일부 독일 부대에게 심리적 위협 효과를 만들어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폭발성 개들은 가변 성능을 가진 고위험 무기를 나타냈다. 그들의 성공은 날씨, 가시성, 동물의 정신적 상태 및 변화하는 전술적 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에 의존했다. 정적 지뢰나 휴대용 대전차 무기와 달리 개는 신뢰할 수 없는 반독립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그 생산 비용은 낮았고 고급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훈련을 몇 주 만에 받을 수 있어 자원이 제한된 군대에 적합했다.
생물학적 전쟁의 흐름을 바꾼 편지는 의외의 장소에서 펜실베이니아의 레이틀레스 애덤스 치과의사 사무실에서 프랭클린 로스웰트에게 도착했다. 카를스바드 동굴에서 박쥐를 관찰한 후 애덤스는 모든 것을 감안한 계획을 제안했다. 그것은 일본의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도시를 향한 화재 폭탄의 운반자로 비행 포유류를 전환하는 충격적인 아이디어였다. 루스벨트는 이 제안을 전쟁부에 회부하면서 하버드 화학연구소의 루이스 피서 박사의 감독하에 엑스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비전은 나팔의 이전 경험 덕분에 박쥐가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화재를 발생시킬 무기를 개조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할 이상적인 후보였다. 종의 선택은 미국 남서부에서 풍부한 멕시코 자유꼬리 박쥐에 맞춰졌다. 이 동물들은 체중에 비해 상당한 적재 능력, 구조 내에서 예측 가능한 은신 행동, 그리고 공중 수송 시 고도 및 압력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각 개인의 화재 폭탄 무게는 반온스가 조금 넘었으며 가연성 물질에서 불붙일 수 있을 만큼 집중된 나팔을 포함했다. 화학 타이머는 20에서 30분간의 지연을 제공하여 박쥐가 점화 전에 구조물에 숨을 수 있도록 했다. 부착 시스템은 자연적인 이동성을 방해하지 않는 미세한 클립과 외과 색깔로 가는 아발, STA 소테이올, 기규아리토 프라임, 패키지 매니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수 실린더형 용기는 전 40마리의 박쥐를 통제된 냉장에 의해 강제 겨울잠 상태로 보존했다. 이 접근은 온도 감소에 대한 자연체의 반응을 활용하여 비행 중 비활동을 유지했다. 낙하산 시스템은 목표 지역의 최대 범위로 확산되도록 저속을 조절했다. 캘리포니아 무르에서의 테스트에는 인공 겨울잠 후 행동평가, 비행 패턴 분석 및 변동 조건에서의 타이머 검증이 포함되었다. 실험 결과는 박쥐가 어두운 공간을 임소하여 빠르게 불이 번질 수 있는 공격의 특징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1943년 5월 카를스바드 공군 기지에서 우연한 탈출이 궤도 적용 가능한 능력의 파괴적 효과를 우연히 증명할 수 있었다. 화재 장치가 장착된 여러 마리의 박쥐가 기지 경납고에 숨어 대규모 화재를 발생시켜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시설을 파괴했다. 이 사건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비록 무의도적이었지만 확인을 부여받았다. 나중에 통제된 테스트에서는 일본 도시의 목조 구조를 재현한 모형을 사용했다. 결과는 B-24 폭격기가 특정을 저렴하게 더 많은 11,500개의 동시 발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일반적인 공격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박쥐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설치 공간, 훈련된 인원 및 수송 체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자원이 필요했다. 폭탄 작전과의 조율은 시각화, 길찾기 등을 포함하며 광범위한 비행기 수정을 요구했다. 시간 요인은 결정적이었다. 엑스레이 프로젝트가 발전하는 동안 맨하튼 프로젝트는 대량 파괴와 더불어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초월하는 핵 생산을 추진하고 있었다. 1944년 8월 레슬리 그로브스 군장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요청하면서 박쥐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이 결정은 실험적 접근보다 핵 집중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반영했다. 분석가들은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더라도 운영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발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군사 역사에서 급진적인 기술적 야망과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결합한 무기는 그레이트 판잔드롬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다. 이 로켓 추진 폭발성 바퀴는 노르망디 준비 중 영국의 실험이 극대화된 정점이었다. 이 장치는 해안 전쟁을 혁신할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적보다 그 작전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잡다한 무기개발 행정부는 판잔드롬을 대서양 방벽에 해안 방어를 위한 급진적인 해결책으로 구상했다. 계획자들은 독일의 콘크리트 벽과 대전차 장애물이
정교한 폭발물이 정밀하게 배치 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은 해상 포병이나 전통적인 공중 폭격기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제가 되었다. 구성 요소는 10피트 직경의 2개의 거대한 합판 바퀴로 연결되고 중앙 차축은 4,000파운드의 고성능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장착된 구경 로켓이 타이어 바퀴의 가장자리에 장착되어 방향성을 제공하여 이론적으로 목표 방어물까지 이동하도록 설계했다. 조작 개념은 얕은 물에서 발사된 후 동기화된 로켓 작동을 통한 자율적 움직임을 가정했다. 리모컨 시스템이나 활성 조정 없이 궤적은 완벽한 타이밍과 다양한 표면에서 균일한 휠 저항에 의존하였다. 이리하여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즉각적으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약점이 되었다. 시험은 1943년 9월 노르망디의 지형에 상응하는 대본의 웨스트워드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분류성으로 인해 비인가의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인 및 파테뉴스 촬영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시험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불균형한 로켓 점화는 통제되지 않는 회전, 심각한 측면 기울기 및 방향 상실로 이어졌다. 판잔드럼은 폭력적으로 회전하며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고 여러 로켓이 과도한 회전력으로 벗겨지면서 정지했다. 수정 시도에는 중앙보호, 휠과 해안 제어에 연결된 안내 케이블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은 추가적인 복잡성을 도입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세 번째 휠은 장애물을 넘는 기능에 방해가 되었고, 케이블은 회전하는 로켓을 방해하여 최초 움직임 단계에서 끊어졌다. 운용 중 로켓의 분리로 인해 관찰자와 기술 인력에게 극심한 위험이 닥쳤다. 출시된 로켓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가 관측 지점에 떨어져 안전 규칙이 변경되게 했다. 가장 문서화된 데모는 고위 장교들과 공급부 대표들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생산 승인을 위한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판잔드럼은 겨우 130피트를 이동한 후 치명적 실패에 직면했다. 여러 개의 로켓이 동시에 분리되면서 전체 동력이 상실되었다. 안전 시스템이 손상되어 폭발물 일부가 중간 해소되었다. 공식 관찰자들은 이 장치가 연합군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제시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위험에는 조기 폭발, 아군을 향한 예측할 수 없는 궤적 및 군사 인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위험한 산별 폭발이 포함되었다. 최종 평가에서는 실질적인 조정이 근본적 고정성과 제어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프로그램은 1944년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자원은 노르망디 작전 효과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D-Day 동안 판잔드럼은 배치되지 않았다. 프로토타입은 분해되어 회수할 수 있는 자재는 기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그레이트 판잔드럼은 기술적 야망이 기본 물리 원리에 적절한 고려 없이 적용 가능한 개념적으로 혁신적이지만 실제 적용에서 catastrophically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쿠빈카 탱크 박물관의 지하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가 남아있다. 구체적 구성의 장갑차로 목적 및 특정 출처와 작전 상황은 수십 년간의 전문 연구를 초월한다. 유일하게 알려진 쿠겔판처는 독일의 차량 디자인 실험의 극단적인 예를 나타낸다. 역사적 전쟁터 대신 과학소설에 더 적합한 유물이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만주를 점령하는 동안 이 수수께끼를 발견했다. 정확한 상황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일본 시설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은 첨단 어뢰, 로켓 엔진 및 독일 기술의 이동으로 이어진 다양한 프로토타입에 포함되었다. 치수는 개인 운영에 설계된 것을 확인하는데 적합하며 길이 5피트, 높이 4피트,
폭 3피트이다. 구조적 구성은 운영자의 캐빈이 들어있는 중앙 실린더에 연결된 완전히 밀폐된 금속 바퀴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뒤쪽 안정 롤러는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장갑 보호는 고의적으로 가벼운 상태이며 파편이나 중화기 사격에 대비해 5에서 8mm 이하의 하이라이트 두께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전투를 피하게 해주는데 명백한 장점은 근본적으로 은밀한 정찰이나 특수 지원 역할보다는 전선의 기동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접근은 극도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거의 태아의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주 물리적 피로와 폐소 공포증으로 인해 활동 기간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이 설정은 짧은 임무나 특수 응용을 위한 사용을 전제로 설명한다. 전방 시야는 슬라이딩 덮개로 보호된 전방 슬롯으로 제공되지만 기존 군사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고급 광학 시스템이나 조준 장비가 없다. 이러한 존재가 지역 가시화 조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제시한다. 무기 장착점은 식별되지 않으며 비록 경기관총이나 정찰 슬롯이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있으나 무기 시스템이나 탄약, 제어 장치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전투에서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강한다. 원래 추진 시스템은 제거되었거나 캡처 시에 완결되지 않아서 이동 가능성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기술 평가에서는 작은 오토바이 엔진이 방향 조작을 위한 대측 추진 모델을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전통적인 서스펜션이 부족하여 큰 바퀴 의존으로 문제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야 하였다. 제작 기호는 크룹에 연관된 독일 기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공개 기록에서 사양이나 생산 수량 또는 운영 할당을 문서화하는 기록은 존재하였는다. 하지에 지원다우스다. 이는 극단적인 기밀 또는 정상적인 행정 채널을 피한 최고 권한에 개발되었음을 시사한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이를 은밀한 침투 정찰 차량으로 사용하여 비정상적 시각 프로필로 원거리에서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형 설계는 움직이지 않을 때 효과적인 위장을 제공하여 밀집한 식생에서 자연적인 형성과 혼동될 수 있다. 대안 이론은 고립된 위치 사이의 통신을 위한 연결 차량으로 취급함으로써 지하, 참호 및 도시 지역에서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이때 일반 차량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공항이나 보급소 같은 중요한 시설을 위한 방어 기능을 특징으로 구심으로 하는 연속 감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연료 주입으로 지탱하게 된다. 만주에서의 존재는 독일에서의 기술 이행을 확증하는 증거를 나타내주며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이 여러 독일 잠수함에 의해 운반되었음을 시사한다. 단 한 가지 예만 발견된 사실은 이는 실험적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거나 생산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국일판처는 운영 압박과 기적의 무기 이돌로기가 차량 설계에 정립된 원칙에 도전하며 탐험의 일환으로 남아있다. 그 보조는 쿠빈케서 미래 세대가 이 장갑차 개발 중에 가장 비범한 실험 중 하나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전면전 중 기술 혁신의 한계를 고민하고 대체 수단이 특정 작전적 도전에서 부족하게 느껴질 때 군사 조직이 급진적인 솔루션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기와 차량들은 단순한 실패한 실험이나 성공적인 혁신이 아니라 전쟁의 압박과 인간 창의성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천재성과 광기의 경계가 얼마나 얇아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비범한 무기들의 유산은 현대 군사기술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유도미사일, 정밀탄약 및 무인 시스템의 원리는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괴짜 실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때때로 가장 미친 아이디어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곤 한다.